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지난 수업 시간 때 설명을 조금 했는데 질문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하고 다음 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쭉 배웠던 내용이 뭐냐? 자, 바로 사회 불평등과 공간 불평등 현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회 불평등이란 무엇이고 공간 불평등이란 무엇이고 각각 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쭉 배웠는데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사회 불평등에 대한 내용 중 자, 사회 이동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적 불평등으로 사회 불평등이 이제 심화되면은 사회 통합에 방해가 되고 사회가 갈등에 빠질 수 있는 자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회 분열, 사회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이동이라는 게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렇게 개인이나 집단이 자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서 다른 사회적 위치로 옮기는 일을 우리가 사회 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이동이라는 개념은 기준을 어떤 것으로 두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하위 개념으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온라인 수업 때 이거를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자, 이동 기간이라는 기준, 자, 그다음에 이동 원인이라는 기준에 따라 사회 이동이 각각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설명을 했는데 자, 이동 방향에 따라서는 사회 이동이 어떻게 이제 구분되는지 그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 방향에 따라서 자,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 이동을 얘기할 때 사회 구성원들을 어떻게 많이 구분하냐면은 상위 계층, 그 다음에 중위 계층, 그 다음에 하위 계층 요 세 가지의 계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 네, 그래서 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런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층은 상위 계층. 자, 그 다음에 사회에 이런 이제 기득권을 갖지 못한 계층은 하위 계층이라고 부르고 이 둘 사이에 있는 자, 중간 성격의 계층을 중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자, 수평 이동은 어떤 이제 사회 이동이냐? 자, 자기가 속한 계층 안에서 이동하는 그런 사회 이동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속한 계층 안에서 그냥 어떠한 사회적 위치만 바뀌는 것이 바로 수평 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계층보다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낮은 계층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이 자기가 속한 계층 안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사회 이동이 수평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 지금 이제 개원예술고등학교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저한테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개원예술고등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선생님이란 직업은 똑같이 유지가 되죠. 선생님이란 직업은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자, 제가 속한 학교가 개원예술고등학교에서 다른 새로운 학교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런 사례가 대표적인 자, 수평 이동의 사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란 직업은 그대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계층은 자, 그대로지만 내가 속한 위치, 내가 속한 사회적 위치, 개원예술고등학교라고 하는 사회적 위치가 자, 다른 곳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사례가 수평 이동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대로, 자, 그 다음에 수직 이동은 뭐냐? 수직 이동은 자, 사회 계층 사이에서 자,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수평 이동이 같은 사회 계층 안에서, 동일한 사회 계층 안에서 그냥 양옆으로 움직이는 이동이라면은, 자, 수직 이동은 서로 다른 자, 사회 계층 간에 이동하는 자, 위아래로 그런 움직이는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계층보다 자, 높이 이동하는 것을 상승 이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계층보다 낮은 계층으로 이동하는 것은 하강 이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이동은 자기가 속한 계층보다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낮은 계층으로 자, 내려가는 그런 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이제 수직 이동의 대표적 사례는
이제 그 어떤 회사에 직원이 이제 새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제 직원이 이제 사원에서 대리로,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뭐 상무, 전무, 뭐 사장까지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급을 하는 자 그런 사례가 대표적인 수직 이동의 사례이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혹은 뭐 어떤 이제 잘 나가는 그런 이제 뭐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가가 사업이 이제 망해가지고 한순간에 저소득층이 된다거나 한순간에 뭐 노숙자가 되는 일은 이제 자기가 속한 계층보다 더 낮은 계층으로 내려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수직 이동 그 중에서도 하강 이동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해서 어떤 직원이 점점점 이제 승진을 해가면서 자기의 그런 직급이 뭐 대리, 과장, 부장, 뭐 상무, 전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상승 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수직 이동의 사례로 꼽힌다. 그래서 수직 이동은 자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으로 구분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에 따라서 사회 이동을 자, 구분해 볼 수 있다. 예, 자, 죄송합니다. 자, 이동 방향에 따라서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으로 사회 이동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 정도만 이제 우리가 알아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사회불평등 말고도 자, 공간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이 공간 불평등 현상 중에서 이제 이 공간 불평등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보다가 자 그럼 우리나라가 자 어떤 지역으로 나뉘어 있고 각 지역에는 자 어떤 특색들이 있는지 또 지역마다 어떤 불평등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배웠는데 이 배운 내용 중에 자 수도권과 영남권을 설명한 내용이 조금 헷갈린다라고 질문을 한 친구가 있어서 자 그것도 조금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수도권이라는 내용, 이제 수도권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 이 수도권에 수도권 공업지역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이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수도권 공업지역은 자 국내 최대의 공업지역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영남권에 보면은 영남권의 남동 임해공업지역이다 라고 해서 여기는 국내 최대의 중화공업지역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수도권 공업지역과 남동 임해공업지역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럼 둘 다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지역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답변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수도권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지역은 맞아요. 국내 최대의 공업지역은 맞는데 자 어떤 공업지역이냐 바로 자, 수도권 공업지역은 바로 자, 국내 최대의 종합공업지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이제 공업지역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공업들이 발달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경공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중화공업 그리고 자, 첨단 산업 등이 굉장히 이제 두루두루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업을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는 수도권 공업지역이 국내 최대의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동 임해 공업지역은 이제 수도권 공업지역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바로 중화 공업에 특화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동 임해 공업지역은 자, 중화 공업, 제가 여기서 예를 든 제철,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자, 요런 이제 그 산업들을 이제 떼어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자, 중화 공업만큼은 가장 이제 많이 발달한 지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화공업만 놓고 보면은 국내 최대의 중화공업지역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바로 요 남동 임해공업지역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도 그렇게 구분을 해 놓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불평등이랑 공간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쭉 배웠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배울 내용은 뭐냐 바로 교과서 소단원 3단원입니다. 그래서 소단원 이제 1, 2단원에서 사회불평등과 공간불평등에 대해 배웠고 소단원 3단원에서는 그러면 이런 불평등을 해결하고 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 어떤 제도와 자 실천 방안들이 지금 자 우리에게 존재하는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배운 여러 가지 다양한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이 돼 있다. 무엇으로서? 법률로서 마련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고 또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의무교육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제도는 바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지라는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이제 여러분 좋은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남을 돕고 이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미지가 복지 또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그런 용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사회복지 제도는 뭐냐? 바로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 직업, 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이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제도를 통틀어서 사회복지제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제도는 방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제도가 같이 이제 포괄된 그런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제도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회보험,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부조,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사회보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개념이냐? 바로 국가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그래서 이런 사회적 위험으로는 대표적으로 은퇴, 실직, 질병, 그 다음에 업무 중 상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이제 처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사전에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사회보험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만든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회보험은 우리나라에서는 4대 보험이라는 그런 종류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4대 보험은 이제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느냐? 4대 보험이니까 당연히 4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이 4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민연금은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이냐? 바로 국민들이 은퇴를 하는 경우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는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만든 그런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을 때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일정 수준의 소득을 그때 보장해주는 그런 이제 보험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두 번째, 건강보험은 뭐냐? 건강보험은 이제 국민이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제 다쳤을 때, 상해를 당했을 때 국민의 치료비, 또 진료비, 또 이제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이제 이런 성격이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보험은 뭐냐? 고용보험은 국민들이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건강보험이 제가 설명을 했네요. 자, 실직이라는 그런 이제 상황에 대비한 보험은 여기 나오는 제가 아까 이렇게 커서로 이렇게 했던 건강보험이 아니라 고용보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이제 매달 이제 고용보험료를 냈던 그런 국민들이라면은 실직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일정 수준의 소득을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소득을 지급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한 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 잘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사회보험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바로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 산재보험은 여러분 다른 말로는 산업재해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산업활동을 하다가 다치게 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업무 중에 상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근로자의 그런 치료비와 근로자의 임금, 자,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든 보험이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은 저희가 이제 그 1학기 때 청소년 알바 10개명에 대해 공부할 때도 한번 이제 배운 개념인데,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그 치료비와 그 다음에 일을 하지 못한 그 기간만큼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가 사회보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 이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보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4대 보험, 이제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이 4대 보험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정부가 모두 다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비용은 그 비용을 누구에게 충당하느냐? 바로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 정부, 기업에게 충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 정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은 모두 다 이제 그 소득에서 이제 그 4대 보험료를 일정 부분 이제 나라에서 걷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에게 4대 보험에 필요한 그런 비용을 바로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제 보험료를 이제 그 나눠서 그렇게 분담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이제 그 사회복지 서비스의 두 번째 종류는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 이 공공부조는 뭐냐?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공부조는 얼핏 보면은 여기 나오는 앞서서 배운 사회보험과 굉장히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공공부조랑 사회보험은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은 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뭐 소득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 사회보험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분담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공공부조는 이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기 위해 지급해야 되는 대가가 전혀 없다라고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공공부조는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빈곤층에 있는 그런 국민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그러니까 공짜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공공부조를 이제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빈곤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자기가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국가에서 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국가가 다 도와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빈곤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빈곤의 기준을 마련을 하는데, 이렇게 공공부조의 대상이 되는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은 어떻게 기준을 마련하느냐, 바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이 빈곤의 기준을 마련해서 빈곤층인지 아닌지를 선별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이 기준으로 빈곤층을 선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빈곤은 어떤 개념이냐? 바로 한 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최저 생계비 미만인 상태를 바로 절대적 빈곤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최저 생계비는 뭐냐? 이 최저 생계비는 최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용,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의 비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되짚어서 이해해 보자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그 인간다운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계 비용, 그게 최저 생계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모자란, 부족한 최저 생계비 미만인 상태를 바로 절대적 빈곤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절대적 빈곤은 자,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적 빈곤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적 빈곤 말고 이제 빈곤의 기준으로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상대적 빈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적 빈곤은 자, 바로 가구 소득이 자, 중위 소득 50%의 미만인 상태를 일컫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빈곤에서는 자, 최저 생계비라는 게 기준이 됐지만 자, 상대적 빈곤에서는 자, 중위 소득이라는 게 기준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중위 소득이 뭐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 중위 소득은 뭐냐면 자, 이 중위소득은 자, 한 국가에 존재하는 가구들을 자, 소득 순으로 그렇게 쭉 나열했을 경우에 가장 가운데에 오는 가구의 그런 소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은 가구들을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자, 이것을 바로 중위 소득이라고 한다. 네, 글씨가 조금 굵게 써졌네요. 네. 자, 그래서 중위 소득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가장 잘 사는 이제 그 어떤 사회에서 또는 어떤 국가에서 자, 가장 잘 사는 가구와 자, 가장 못 사는 가구까지 해가지고 모든 가구들을 소득순으로 쭉 이렇게 일렬로 그렇게 나열을 했을 때 자,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이 가장 이제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이 자, 중위 소득이 된다. 그 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이 되는데, 자, 이 중위 소득의 자, 50% 미만의 그런 가구 소득을 얻고 있을 때를 바로 상대적 빈곤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새로 이렇게 쓴 표현이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표시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대적 빈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제 뭐 국가별로 상대적 빈곤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내용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나라는 이제 그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뭐 60% 미만일 때를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고 어떤 나라는 뭐 중위 소득의 뭐 이제 30% 미만일 때를 이제 상대적 빈곤이라고 칭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50%의 미만인 상태를 상대적 빈곤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 프린트에 필기해드린 내용대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셔도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193페이지에 보시면은 상대적 빈곤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 설명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필기해 드린 거랑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빈곤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그 빈곤을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다른 개념으로 나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빈곤한 상태에 있는 국민들을 무상으로 공짜로 도와주는 제도가 공공부조 제도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 공공부조 제도의 종류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의료급여, 그 다음에 또 기초연금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 공공부조의 종류로서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뭐냐?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장애가 있어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는데 자기를 부양할 그런 이제 자녀가 없는 경우 아니면은 그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제 뭐 이런 굉장히 이제
그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이제 국가에서 무상으로 이제 지원을 해줘가지고 뭐 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는 공공부조의 두 번째 종류. 자, 의료급여는 뭐냐?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이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거나 뭐 의료 서비스를 이제 받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치료비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진료비 같은 것들을 나라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건강보험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건강보험은 뭐냐? 이 건강보험은 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평소에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의료급여는 뭐냐면은 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평소에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점으로 잘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공부조의 종류로서 이제 기초연금이 있는데, 이 기초연금은 뭐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하고, 이제 일정한 이제 연령이 돼가지고 은퇴를 한 그런 이제 그 노인 계층에게 이제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그런 소득이 바로 기초연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공공부조에도 이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제도들이 있는데, 이 공공부조는 우리가 앞서서 배운 사회보험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빈곤층만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층에게 훨씬 더 많은 그런 혜택과 지원, 그 다음에 소득, 이런 것들을 국가가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빈곤층을 훨씬 더 잘 도와줄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보험보다 더 잘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공부조의 첫 번째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공공부조의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바로 제도 실행에 필요한 금액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부조는 이 제도의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빈곤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곤층에게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그 대가를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부조는 제도 실행에 필요한 금액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배운 사회보험보다는 국가 재정의 이제 부담이 조금 더 크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보험은 이 사회보험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평소에 이제 그 개인이나 이제 기업이 이제 소득이 있는 그런 개인이나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 공공부조는 그런 것이 없이 국가가 전액 다 이렇게 공공부조 운용에 필요한 그런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좀 부담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공부조의 특징 또는 공공부조의 또 단점으로 또 꼽아볼 수 있는 그런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공공부조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면 공공부조는 어때요? 국가가 무상으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무상으로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내가 굳이 일을 하려고 또는 직업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나를 공짜로 무상으로 도와주는구나. 그럼 나는 일을 안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서 근로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단점으로 꼽히는 특징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제도의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인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사회서비스는 뭐냐? 바로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낮은 수익성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통틀어서 그렇게 이제 지칭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 서비스라는 게 대체 뭐야? 이렇게 좀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대표적으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학교 근처에 보면은 뭐 정자역이라든가 미금역 같은 지하철역들 있죠. 근데 그 지하철역에 가보면은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어떤 이제 조끼, 뭐 노란색, 뭐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조끼를 입고 지하철역 안내를 이제 지하철에 찾아온 고객들한테 지하철역 안내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지하철 청소를 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그 이외에도 이제 뭐 지하철역에 필요한 뭐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그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제 사회 서비스의 대표적인 종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공짜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돈을 받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사회적으로는 좀 우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일들을 사람을 시켜가지고 돈 주고 하기에는 좀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은 생산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을 고용해가지고 이제 인력을 고용해서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런 복지 서비스들이 사회 서비스이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하철이 아니라 뭐 이제 뭐 거리 청소라든가 아니면 뭐 공원 청소 같은 것들도 그런 이제 뭐 노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좀 직업이 뭐 좀 없으신 분들 이제 뭐 이런 분들을 이제 국가가 이제 돈을 주고 그런 분들에게 뭐 거리 청소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이제 공원 청소, 뭐 정화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맡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 사회 서비스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뭐 간병, 예를 들어서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누워 있는데 뭐 경제적인 좀 사정이 어려워서 뭐 간병인을 이제 고용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환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환자가 있는데 그런 환자를 이제 돌보는 간병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보육 서비스, 이건 뭐 이제 생활이 어려운 그런 이제 저소득 저소득 계층 가구의 그런 이제 그 자녀들을 이제 돌봐주는 뭐 보육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도 교육, 가사, 문화, 환경 관련 서비스 등 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생산하는 자, 복지 서비스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 이제 이후 내용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자, 공공부조, 자, 사회보험, 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 제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제도의 자, 개념과 자, 종류와 자, 특징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들을 통해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 불평등을 어느 정도는 이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간 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데, 이 공간 불평등에 따르는 문제점, 예를 들면은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 다음에 또 의료적, 이제 의료 서비스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의료적 격차들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을 배웠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공간 불평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일단은 자, 주요 공공기관을 자, 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자, 지방 이전을 유도하여 지방 도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균형 개발 정책을 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정부 산하에 있는, 그러니까 정부 밑에 있는 주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제 이전하는 그런 방법이 균형 개발 정책의 한 종류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방식으로 개발되는 도시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혁신 도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서 기업이 지방을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를 기업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균형 개발 정책의 이제 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기업들을 이제 지방으로 이전시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수도권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고, 그다음에 교통도 좀 불편해지는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정부가 억지로 그런 기업들을 지방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부는 상대적으로 조금 말을 잘 듣는 정부 산하 기관들, 정부 밑에 있는 여러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혁신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자, 지방으로 보내고 또 그 직원들의 또 이제 가족들 역시도 자, 지방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방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내려와서 직원들도 내려오고 자, 그 가족들도 내려와가지고 그 지방에 살게 되면은 주거 환경도 이제 그 새로운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주거 환경도 아무래도 더 나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새로 이제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의 좀 일거리가 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뭐 상권이나 이제 일거리가 이제 늘어나게 돼서 그 지역이 죄송합니다. 그 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혁신 도시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자, 공공기관,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자, 학교, 또 그 지역에 있는 자,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또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산업체, 자, 기업의 자, 협력을 통해서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도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혁신 도시의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기업 도시는 자, 어떤 개념이냐? 자, 바로 민간 기업이 계획적이고 또 주도적으로 자, 자족적인 도시를 운영하는 도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자족적인 도시라는 건 뭐냐? 이 도시에 필요한 자, 여러 가지 상품이나 자, 서비스를 자, 스스로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지방 도시를 쭉 보면은 뭐 강원도나 아니면은 뭐 충청도 쪽에 이런 그 상대적으로 좀 수도권과 가까운 그런 지역에 그 민간 기업이 이제 그 이전을 해가지고 그 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뭐 주택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뭐 상가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뭐 관광 서비스 같은 것들도 기업이 나서서 그렇게 개발하고 있는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이제 그런 기업 도시들을 통해서 자 지방 도시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또 이제 지역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 지역의 자, 자연 환경 또는 자, 인문 환경을 고려한 발전 전략을 세워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균형 개발 정책, 자, 그리고 지역의 이제 그 경쟁력을 높이는 그래서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고려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여러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에 뭔가 이제 특색이 있는 게 있다. 뭐 자연환경이라든지 인문환경에 뭐 좀 다른 지역과 좀 구별되는 그런 이제 특색이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지역 축제를 만든다든가 하는 뭐 지역 행사 같은 걸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외부 지역의 인구를 자기 지역으로 끌어오려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도 이렇게 공간 불평등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국에 10개 혁신 도시를 조성해서 총 153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운 혁신 도시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실제 정책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9년 기준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간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사회적 불평등은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이제 사회적 약자들, 뭐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노인, 청소년, 그다음에 뭐 이제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이제 외국에서 온 이주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배경 때문에 차별을 겪지 않도록 동등한 기회와 조건을 제공하려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조금 이제 정확하게 살펴보자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법률이나 제도 같은 것들은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네. 자, 다만 이 사회적 약자들이 실제로 처한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경제적인 환경이라든가 뭐 사회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 같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처한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불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불리한 조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적극적 우대 조치라는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우대 조치라는 건 뭐냐? 이제 이거는 이런 이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제 넘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혜택을 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그런 조치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 우대 조치, 이제 이런 적극적 우대 조치가 도입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고용 할당제, 또는 대입에서 이제 많이 적용되는 농어촌 학생 전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 우대 조치는 이렇게 차별받는 집단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다. 그래서 뭐 장애인 고용할당제 같은 건 뭐냐면은 어떤 이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이제 그 신규 직원을 뽑을 때 그 새로 뽑는 그 직원의 이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새로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을 이제 뭐 10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뭐 10명 중에 10%, 10명 중에 1명은 장애인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넣은 것이 바로 장애인 고용할당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 장애인들이 이제 육체적이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뭐 신체적으로 좀 이제 움직이기 불편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일을 하기 불편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고 고용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우대를 해주는 정책을 좀 도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여기 나오는 뭐 대입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도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어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을 환경이 조금 이제 부족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에 이제 그 들어가는 이제 대입 때 이런 농어촌에 사는 학생들의 그런 이제 선발 기회를 조금 더 주는 그런 이제 정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 우대 조치 같은 것들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제 그 역으로 차별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걸 역차별이라고 하는데 너무 사회적 약자들만 적극적으로 우대하려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거 아니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이제 우대 조치 때문에 자기 실력에 맞는 그런 이제 자리나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입할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탐구활동, 이제 평등을 위한 역차별, 나의 생각은 이라고 해서 오늘 배운 수업 내용을 참고해서 적극적 우대 조치 도입에 따르는 역차별이라고 했네요. 역차별입니다. 역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자 라는 활동이 나오는데 네, 이 활동도 여러분들이 한번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셔서 이 내용을 한번 채워서 적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 대단원 6단원 사회정의와 불평등이라는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원은 대단원 7단원 문화와 다양성이라는 단원인데 이제 그 첫 번째 중단원이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은 다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때 이제 수업이 들어있어가지고 수업을 못 들은 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개천절도 또 이제 월요일이 좀 대체 휴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월요일에도 수업을 못 듣는 반들이 또 있어서 이제 시험 범위는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 나가는 이 내용, 프린트 28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시험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권의 의미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문화권까지의 내용이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프린트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금융자산의 특징과 자산 관리의 중요성부터 해가지고 쭉 자, 진도를 나가서 자, 프린트 28페이지까지 이제 시험 범위로 자, 정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